딸아, 너 요즘 왜 이렇게 바쁘다니? 엄마는 괜찮다. 그냥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어. 수화기를 쥔 정순 씨의 손은 파킨슨병 초기 증세처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60평생을 흙과 함께, 자식 걱정과 함께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었다. 반일로 거칠어진 손마디는 굽었고 한때 꼿꼿했던 허리는 어느새 아들의 굽은 등처럼 휘어 있었다. 그녀의 세상은 남편을 여인 뒤 두 딸이 전부였지만 큰딸 윤정은 서울로 떠난 후 1년이 넘도록 고향집에 발길을 끊었다. 그녀는 늘 똑같은 레퍼토리였다. 엄마, 나 지금 프로젝트 마감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 주말에도 출근해야 해. 혹은 팀장님이 갑자기 회의를 잡아서 다음에 길게 통화하자. 라며 전화를 서둘러 끊었다. 그 짧은 통화의 정막 속에서도 어머니는 느낄 수 있었다. 딸의 목소리엔 살가운 정이 아니라 잘 벼린 칼날 같은 거리감이 스며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을 사이에 두고 대화하는 듯한 공허함. 정순 씨는 텅 빈 집안에 홀로 앉아 딸이 어릴 적 쓰던 낡은 책상을 쓰다듬었다. 우리 윤정이가 서울 가서 큰 사람이 되긴 했는데 너무 멀리 가버렸나? 그러던 어느 날 볕 좋은 오후에 툇마루에 앉아 콩을 고르던 정순 씨에게 이웃집 순이 엄마가 무심코 말을 던졌다. 형님 좋으시겠어요. 큰따님이 그렇게 효녀라면서요? 서울에 으리으리한 아파트를 샀다면서요. 어머님 이름으로 된 그 선산 아래 밥 팔아서 보탰다고 동네방네 소문이 자자해요. 순간 정순 씨의 손에서 콩 서너 알이 툭 하고 마당으로 떨어졌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 머리가 아찔하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 남편의 묘가 있는 선산 아래 그 금싸라기 같은 땅. 남편이 죽기 전 이 땅은 절대 팔지 말고 윤정이 시집 갈 때 미천으로 보태주소. 당신 노후 자금도 되니께. 라며 신신당부했던 땅이었다.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정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읍내 법원으로 향했다. 낡은 버스에 몸을 싣는 내내 심장이 발밑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돋보기를 꺼내든 그녀의 눈이 절망으로 커졌다. 소유자 이름은 버젓이 김윤정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는 그녀의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순간 1년 전 기억의 파편이 뇌리를 스쳤다. 몸살 감기로 끙끙 앓아누워 있던 날 윤정이가 서울에서 급하게 내려왔었다. 엄마, 건강보험이랑 연금 때문에 필요한 서류인데 내가 바빠서 대신 처리해 주려고. 여기 도장만 찍어줘. 아픈 와중에도 딸이 기특해 의심 없이 여러 장의 서류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 딸의 손에 이끌려 병원에 가서는 정신없는 와중에 무언가에 지장을 찍기도 했다. 그것이 자신의 전 재산을 딸에게 넘기는 서류였다니. 배신감보다 먼저 거대한 슬픔이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며칠 후 정순 씨는 쌈짓돈을 털어 서울행 기차에 올랐다. 윤정의 새 아파트는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다. 화려한 대리석으로 장식된 현관문과 차가운 금속성의 인터폰 앞에서 그녀는 한참을 망설였다. 시골집과는 너무도 다른 세상의 문턱에서 그녀는 이방인이 된 듯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굳은 얼굴의 윤정이 문을 열었다.
엄마가 갑자기 여기까지 무슨 일이야? 연락이라도 하고 오지. 딸의 얼굴에는 반가움보다 불쾌함과 당혹감이 먼저 서려 있었다. 집안은 모델하우스처럼 꾸며져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너한테 확인할 게 있어서 왔다. 정순 씨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무슨 소리야? 또 돈 얘기야? 내가 매달 보내주는 생활비 부족해? 윤정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윤정아, 내가 판 그 땅 말이다. 그건 그냥 땅이 아니야. 내 아버지가 평생을 일궈서 나한테 맡긴 유산이야. 내 결혼 자금으로 쓰라고 남긴 거, 내가 행여나 다를까봐 아끼고 아껴둔 내 목숨 같은 거라고. 그래서 어차피 내 결혼 자금이면 내 거 맞잖아. 엄마는 그 시골집 지키느라 평생 가난하게 살았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난 내 힘으로 이 자리까지 왔어. 이젠 나도 남들처럼 누리고 살아야지. 그 말에 정순 씨의 가슴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려앉았다. 딸의 눈빛에는 한치의 죄책감도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도시의 불빛처럼 차갑고 오만한 우월감이 서려 있었다. 마치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늙은 어머니를 가르치려는 듯한 눈빛이었다. 너 언제부터 그렇게 변해버렸니? 이렇게라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그래. 세상은 착하게만 살면 바보 되는 거야. 엄마처럼. 난 더 이상 엄마처럼 살기 싫어. 그 한마디에 정순 씨는 모든 언어를 잃었다. 눈앞의 딸은 더 이상 자신이 알던 윤정이가 아니었다. 성공과 돈, 그리고 타인의 시선이라는 갑옷을 두른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날 정순 씨는 딸의 집에서 하룻밤도 묵지 못하고 도망치듯 고향으로 돌아왔다. 식탁 앞에 앉을 때마다 손이 떨려 숟가락을 쥘 수 없었고 밥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다. 그로부터 반년 정순 씨의 건강은 급격히 쇠락했다. 웃음을 잃은 얼굴엔 깊은 주름만 남았고 가끔씩 찾아오는 둘째 딸 윤미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었다. 결국 그녀는 조용한 시골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윤미는 직장을 그만두고 어머니의 곁을 지켰다. 언니와는 달랐다. 공부도 직업도 평범했지만 늘 어머니의 손을 잡고 엄마, 나는 그냥 엄마 옆에 있으면 돼.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따뜻한 아이였다. 어머니는 정신이 맑은 날이면 떨리는 손으로 작은 노트 한 권을 채워나갔다. 표지엔 윤정에게라고 적었지만 그 속에는 뜻밖의 이름이 하나 더 있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둘째 딸 윤미에게. 그것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회고록이자 마지막 진심을 담은 유언이었다. 그녀는 윤미 몰래 읍내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자신의 모든 법적 권리를 바로잡는 절차를 밟았다. 아픈 몸을 이끌고 직접 구청에 가서 사기로 인해 이전된 등기를 바로잡고 싶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담당 직원은 노모의 사연에 깊이 공감하며 절차를 도왔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지만 정작 큰딸 윤정은 발인 전날 밤늦게서야 나타났다. 수백만 원짜리 검정 코트에 얼굴을 반쯤 가리는 선글라스, 손에는 최신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 마치 비즈니스 미팅에 온 사람처럼 보였다. 차가 너무 막혀서 늦었어. 미안. 그녀는
영정사진 앞에서 건성으로 절을 올린 뒤 상주석에 앉은 동생 윤미를 힐끗 쳐다보았다. 윤미는 퉁퉁 부은 눈으로 말없이 제사상 위 어머니의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다. 언니, 엄마가 남긴 노트 봤어? 무슨 노트? 유품 정리할 게 뭐 있다고. 윤정은 지루하다는 듯 하품을 했다. 엄마가 병원에 계실 때 매일 쓰신 일기장이야. 언니 이름으로 시작해. 그 말에 윤정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혹시 나에게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남겼나? 하는 일말의 기대감이 스쳤다. 윤미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다. 표지를 넘기자 떨리는 글씨로 쓰인 첫 줄이 선명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저수지 옆에 작은 밭과 시골집, 그리고 나의 남은 통장 잔고 전부를 나의 둘째 딸 김윤미에게 남긴다. 뭐라고? 윤정은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엄마가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말도 안 돼. 그 땅은 이미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잖아. 응.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조용히 모든 서류를 다시 정리하셨어. 변호사 입회하에 공증까지 다 받으셨고. 윤정의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졌다. 설마 내 명의에서 다시 엄마 이름으로, 그리고 내 이름으로 바꾼 거야? 응. 엄마는 그 아픈 손으로 직접 구청이며 법원을 다니셨대. 내가 내 딸에게 속았던 서류를 내 손으로 바로잡고 싶다면서. 엄마는 끝까지 당신의 존엄을 지키고 싶으셨던 거야. 윤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화려했던 성공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제야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나 때문에. 하지만 윤미는 차갑게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언니, 엄마는 마지막까지 언니를 미워하지 않으셨어. 노트 마지막 장에 이렇게 쓰셨어. 우리 큰딸 윤정이는 아직 세상 물정에 속아서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다. 언젠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 말을 들은 윤정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자신이 움켜쥐려 했던 욕심 때문에 어머니의 마지막 존엄까지 짓밟았고 결국 세상 가장 소중한 것을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3개월 후 윤정에게 닥친 현실은 가혹했다. 부장으로 승승장구하던 회사가 토지 명의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문제로 검찰 조사에 들어갔고 그 중심에 바로 어머니의 땅이 있었다. 모든 과정이 윤정의 사기 및 불법 증여로 드러나면서 그녀는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업계에 나쁜 소문이 퍼져 재기도 불가능해졌다. 호화롭던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성공을 보고 몰려들었던 친구들은 뜬구름처럼 사라졌다. 이제 어쩌지? 모든 것을 잃은 그녀는 텅 빈 가방 하나를 들고 시골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엔 낯선 풍경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허물어져 가던 담벼락은 단정하게 보수되었고 그 위에는 윤미농원이라는 소박한 나무 현판이 걸려 있었다. 집 마당에는 어머니가 생전에 아끼던 감나무가 탐스러운 주황빛 열매를 다시 맺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서 흙 묻은 호미를 든 윤미가 천천히 일어나 그녀를 바라보았다. 언니 왔구나. 이게 다 내가 한 거야? 응. 엄마가 남기신 돈으로 낡은 집부터 고쳤어. 그리고 이 밭에 엄마가 좋아하시던 꽃이랑 채소를 심었어. 엄마가 항상 그러셨잖아. 사람은 돈이 아니라 마음을 남기고 땅에는 추억을 심어야 한다고.
윤정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하지만 그 순간 윤미가 덧붙였다. 언니,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녹음 파일이 하나 있어. 나한테만 몰래 주셨는데 언니가 돌아오면 꼭 들려주라고 하셨어. 윤미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를 통해 들려온 어머니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처럼 희미하고 약했다. 윤정아, 내 큰딸 세상은 널 똑똑하다고 칭찬하고 넌 그게 좋아서 세상을 속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엄마를 속이면 결국 내 자신이 가장 아프게 될 거야. 그게 세상의 이치고 하늘의 순리란다. 부디 너무 늦지 않게 깨닫기를 바란다. 결국 윤정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감나무 아래에서 수십 년간 참아왔던 어린 시절의 울음까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 도시로 돌아가지 않았다. 화장기 없는 얼굴로 흙을 묻히며 윤미와 함께 농원을 일구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밭에 물을 주고 해가 지면 동생과 함께 소박한 저녁을 먹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다. 윤정의 방 서랍 깊숙한 곳에는 어머니의 유언장이 담긴 노트 원본과 과거 자신이 위조했던 토지 매매, 서류 사본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그것들을 꺼내보며 죄의 무게를 되새겼다. 그리고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엄마, 저 아직도 벌을 다 받지 못한 것 같아요. 평생 이렇게 속죄하며 살게요. 그 말과 함께 방문이 조용히 닫히고 창밖 감나무 잎 사이로 달빛을 머금은 바람이 흘러들어왔다. 그날 밤의 바람은 이상하리만큼 모든 것을 용서하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닮아 있었다.